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11월 올게 왔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항상 증시 이제 조심할 때가 왔다. 이제 좀 우리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증시가 좀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언제 다시 한번 매수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언제 바닥에 쓸어 담아야 되고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이 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댓글 한 줄이라도 달아주시면 너무 저희가 감사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자율주행 저희가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국내 증시, 미국 증시 모두 폭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폭락이란 말을 쓰냐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많이 빠졌어요. 특히 최근 들어서 추세 우하향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약세로 국내 금융시장에도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하면서 코스피가 장중에 4%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최근 들어서 지수 변동폭이 좀 많이 커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2% 3%만 빠져도 진짜 많이 빠졌네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4%뭐 이렇게 사이드카 걸리는 게 너무 좀 쉽게 하락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하루에 2조 8천억 원의 순매도를 했고요. 지수 하락을 외국인들이 싹 팔면서 주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개인이랑 기관이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 투자자는 2조 2,950억 원어치의 주식을 쓸어 담았고 뭐 나머지는 기관이 담았겠죠. 물타기에 나섰습니다. 이 제일 무서운 거죠. 빠지는데 외국인은 다 터는데 개인들만 지금 더 태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각각 5.7%, 8.7% 하락이 만들어졌고요.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크게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사실 이 두 개 기업이 시장을 끌고 내려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날 미국장이 마이크론이라든가 샌디스크,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유독 많이 빠졌거든요. 마이크론이 마이너스 10%까지 급락을 했고 그리고 연방준비제도 리사쿡 이사가 고평가된 금융자산 가격 하락 위험이 있다라고 경고를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사실 좋지 않은 내용들이 겹치다 보니까 증시가 좀 크게 급락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는 이 상황에서 일단 언제 우리가 그럼 사야 되며 또는 지금 현재가 어떤 구간인지를 알아야 돼요. 얼마나 과열됐는지도 모르고 과열됐다 그러고 얼마나 높은지도 모르고 단순히 그냥 차트만 보고 높다 그러고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객관적인 수치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일단 코스피 PBR이고요. 제가 이제 코스피 PBR이 낮았을 때, 그 다음에 높았을 때, 그러니까 증시가 저점을 찍었을 때는 당연히 PBR이 낮을 거고요. 증시가 고점을 찍었을 때는 PBR이 높았겠죠. 그래서 제가 고점 찍었을 때와 저점 찍었을 때의 PBR을 다 연결해서 차트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018년도 최고점 찍었을 때가 1.215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증시가 바닥을 찍어줄 때가 PBR이 얼마였냐면 0.89, 0.83, 0.71이었다 보시면 되는데 이제 2018년도 저점을 찍었을 때가 0.89, 그다음 2019년 저점을 찍었을 때가 0.83, 그다음 2020년도에 우리가 큰 폭락이 나왔을 때 기억할 겁니다. 그때 0.71 해서 정말 많이 빠지면 7일까지 빠지고 평균적으로는 0.8대에서 저점을 찍어주는구나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21년도에 고점을 찍으러 올라갑니다. 쭉 찍고 증시가 쭉 고점을 1.2, 1.27에서 한 1.3까지도 올라가긴 합니다만 어쨌든 1.2 위에서 고점을 형성을 합니다. PBR이. 그래서 1.2, 1.27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2022년 10월 다시 양적 기축 금리 인상으로 증시 저점을 찍어주죠. 그래서 0.89, 그 다음에 2023년도 1월까지 저점을 찍어주고요. 0.91입니다. 그리고 2023년 7월에 이거는 고점을 찍어주는데 0.96이고요. 많이 오르지 못했죠. 상승세가. 그리고 다시 2023년도 10월에 증시 저점을 찍어주는데 0.83이에요.
그러니까 증시가 좀 많이 빠졌다 싶으면은 보통 0.8대입니다. 0.9 이하로 떨어져야 증시가 조금 많이 빠졌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24년도 7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오기 직전의 고점은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높은 구간은 아니었다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024년 12월 증시 최근에 가장 최저점 찍었을 때가 0.84, 그 다음 현재 구간이 얼마냐면 1.34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지금 고점이다 그랬으면 1.15, 1.2, 1.27에서 뭐 많이 올랐다 그러면 1.2 위였는데 현재 1.34라는 거는 최대치가 PBR 지금까지 1.3이었거든요. 1.3까지도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PBR 쪽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과열된 구간은 맞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내가 코스피를 좀 정말 최저점에 좀 잘 사고 싶다 그러면은 어디에 사면 되겠습니까? 일단 2016년 이후 코스피 PBR을 확인해 보면 평균 1.2에서 1.3 이상이 증시 고점이었는데 현재 1.34입니다. 그럼 저점은 어디였어요? 0.9 이하로 떨어지면은 증시가 어느 정도 바닥을 찍어주더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현재 1.34가 0.9를 이탈하는 순간이 오면은 그건 어떻게 보면 기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1.34면은 지금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이거는 폭락이 반영되지 않은 PBR이에요. 왜냐면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이 거래 수준으로 이 결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틀 전 수치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폭락이 반영되지 않은 PBR이기 때문에 폭락이 반영되려면 다음 주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반영되고 난 다음 PBR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만약에 바닥에 사고 싶다, 그럼 0.9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사야 됩니다. 당연히 살 때 되면 제가 알려드리겠죠. 말씀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 예탁금이 이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증시에 들어와 있는 투자 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사람들이 증시가 좀 뭐 하겠습니까? 투자를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투자금이 계속 들어와요. 66조부터 시작해서 72조, 78조, 80조 넘고 84조 넘어서 어디까지? 최고점. 여기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여기가 88조입니다. 11월 5일 최고점 88조를 찍고 그 다음에 현재 78조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얼마예요? 마이너스 12%가량 사실 예탁금이 폭락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예탁금이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아,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하는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예탁금이 고점을 찍고 떨어진다는 소리는 뭐예요? 아, 사람들이 손실을 내고 있거나 아니면은 시장에 겁이 나가지고 시장을 이탈하고 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아니면 둘 다 일어날 수 있고요. 아, 시장에 돈이 빠지고 있구나, 유동성이 하락하고 있구나, 좋은 신호가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예탁금은 하락하는데 만약에 사람들의 대출받은 돈 또는 남의 돈, 신용잔고가 올라간다. 예탁금은 떨어지는데 신용잔고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내가 더 이상 현금이 없음이 남의 돈 가지고 추가 매수하겠다, 남의 돈 가지고 내가 비중을 더 넣겠다라고 하는 과열 신호, 리스크 신호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탁금이랑 같이 신용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제 문제는 뭐냐면 비율이거든요. 예탁금이 예를 들어서 100억인데 신용이 10억이야. 10%잖아요. 그럼 예탁금이 200억이면은 당연히 뭐예요? 신용 20억 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10%면. 근데 예탁금이 100억이었는데 10억인데 50억인데도 10억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우리가 과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탁금이 떨어지면 신용도 같이 떨어져야 정상이에요. 그럼 실제 지금 어떤가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 구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때가 11월 5일이고 현재가 11월 20일 기준입니다. 예, 이 구간 라인대가. 그러니까 이번 폭락은 아직 이 반영이 안 된 수치입니다. 반영이 안 된 상태고, 확인을 해보면 이때가 예탁금 최고점이었고 반등할 때도 예탁금이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쭉 떨어지면서 어디 여기가 예탁금 최저점이에요. 지금 현재 여기가 88조, 여기가 78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 이 음봉은 뭐다? 반영되지도 않았다. 이거 반영되면은 이게 얼마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분명히 뭐다?
예탁금이 지금 여기서 12%가 줄었구나. 그럼 이렇게 떨어지는 동안에, 예탁금이 착살나는 동안에 신용은 어떻게 됐을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신용잔고를 확인해 보면은 이게 국내 증시 신용잔고거든요. 보시면은 연일 랠리 22조, 23조 뚫고, 4조 뚫고, 5조 뚫고, 여기 6조 뚫고 27조까지, 이 직전까지 왔습니다. 정확히 지금 현재 26조 8천억일 겁니다. 뭐다? 예탁금은 이렇게 꺾이고 있는데 신용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사람들이 현금이 없어서 남의 돈 빌려다가 대출받아서 종목을 추가 매수하고 있구나. 증시 예탁금은 우하향 급락 중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마이너스 얼마? 현재 12%가량 급락하고 있는 게 맞아요. 우리는 급락을 하고 있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보다 신용잔고는 상승 중이다. 이건 뭐예요? 과열이에요. 돈이 없는데 남의 돈 가지고 투자하는 상황이 나는 거죠. 이걸 보면 뭐예요? 시장이 많이 좀 과열되긴 했구나 라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어디에 사면 좋을까, 어디에 매수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전 적어도 한 15% 이상 하락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15%면은 얼마냐? 못해도 현재 구간이 예를 들어서 뭐 아직 신용 고점 찍지 않았지만 고점 대비해서 예를 들어 27조다. 현재 27조에서 얼마나 빠져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제 생각에는 한 3조 정도는 빠져야, 적어도 한 23조에서 한 22조 정도는 빠져야 그래도 좀 과열을 벗어났다, 좀 과열을 조금 넘어간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거고, 27조 기준이라면 그게 아니더라도 어디에 고점을 찍던 간에 고점 대비 적어도 신용잔고가 15% 이상은 떨어져야 돼요. 정말 좋은 건 뭐예요? 20%입니다. 20%에서 15%는 떨어져야 그래도 과열이 좀 풀렸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신용잔고가 올라가는 동안에 과열이 풀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고점 대비 얼마 신용잔고 15에서 20% 정도가 빠져야 풀린다라는 거. 현재보다 너무나도 과열이다. 위기, 지금 과열 위기 상태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렇네요. 엄청나게 과열됐네요.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 추가로 이거는 미국 지수인데, 최근에 미국 지수도 크게 급락을 하잖아요. 근데 왜 미국 지수가 급락을 하냐? 한국처럼 신용잔고, 예탁금 뭐 여러 가지 보면서 얘기할 거냐 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유동성입니다. 근데 어떤 유동성이냐면 투자자들이 넣는 유동성이나 투자자들이 뿌리는 유동성, 돈이 아니라 정부에서 뿌리는 돈이 중요해요. 그 첫 번째는 어디냐라고 한다면 연준이 뿌리는 돈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재무부가 뿌리는 돈이 중요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은행이 뿌리는 돈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유동성이 메인이에요. 이게 전부라고 봐야 돼요. 연준, 미국 재무부, 은행. 이 세 개가 뿌리는 돈이 전부입니다. 얘네가 안 뿌리면은 증시는 밀리고요. 얘네가 뿌리면 증시는 올라갑니다. 그게 미국이에요. 근데 이 지급준비금이 뭐냐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은행입니다. 네, 은행의 돈이 지급준비금이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해요. 유동성 중에. 근데 지금 보시면은 돈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2023년도 1월, 이때가 언제냐면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많이 나와서 양적 긴축, 금리 인상에서 시장의 돈을 최대로 빨아갔을 때가 여기예요. 이 당시 양적 긴축, 금리 인상 최대로 했을 때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꾸준히 금리는 인하하고 양적 긴축은 조금 더 줄였죠. 그러니까 양적 긴축 규모를 줄여 나갔습니다. 돈을 앗아가는 걸, 채권 만류하는 거를 줄여 나갔기 때문에 유동성이 늘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최근에 찍고 올라가나 나쁘지 않게 유지되나 싶었는데 최근 들어 완전 박살이 났어요. 지급준비금이 지금 2023년도 수준으로 박살이 났는데 증시는 어디 있어요? 증시는 여기 있어요. 그럼 이거는 유동성이 말라있는 상태입니까? 유동성이 넘치는 상태입니까? 유동성이 말라도 너무 마른, 이건 가뭄이라고 봐야 돼. 사실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오버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가뭄이에요. 이 정도면은 정말 말라 비틀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되게 시장이 약해져서 누가 지나가다 발로 툭 치면 무너져요. 그 정도로 유동성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유동성이 미국이 가뭄이다. 그러니까 시장이
힘든 거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지급준비금. 그다음 뭐 연준의 돈을 봐야겠죠. 이게 이제 연준의 돈입니다. 영래포라 그래서 이제 연준이 있잖아요. 연준이 은행의 돈을 맡아주는 거예요. 은행이 연준한테 돈을 맡겨놓는 겁니다. 왜 맡겨놓으면 이자 주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야 나한테 맡겨놔. 그래서 이거는 비상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은행이 돈이 없으면 꺼내 쓰는. 그래서 아까처럼 지급준비금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영래포에서 돈을 꺼내와서 채우면 돼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영래포에서 꺼내올 돈이 있습니까? 당연히 2022년도 이 당시 이제 양적 긴축하기 이전에 실제 돈 엄청나게 양적 완화로 뿌렸을 때는 돈이 넘치고 넘치니까 연준한테 맡겨놓는 거야. 야, 내 돈 좀 가져가라. 좀 맡겨놓을게. 이자 좀 줘. 해서 이만큼 맡겨놔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금리 인상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양적 긴축하고 이러면서 쭉 떨어져요. 쭉 떨어지면서 돈이 없어지죠. 시장이 유동성이 없어지니까 쭉 떨어져서 지금은 아예 없어요. 진짜로 그냥 없어요. 그냥 바닥이 드러났어요. 그냥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비상금이 사라졌어요. 돈이 없더라. 그럼 뭐예요? 유동성을 가져올 데가 없네. 미국의 유동성이 부족해서 가뭄인데 그 가뭄을 해결할 물이 없네. 좀 저수지가 말라버렸네. 그럼 뭐다? 최근처럼 연준이사 뭐라 하든 간에 AI 버블 어쩌고 누가 얘기하던 간에 뭔가 이 안 좋은 이슈가 툭 치면은 시장이 흔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태입니다. 말라 비틀어져 버려가지고 증시가 더 이상 오를 유동성이 부족한 거예요. 지금 오르는 유동성은 뭐라고? 투자자 유동성이라고. 미국 내 사실 검은머리 외국인이든 아니면 외국인이든 실제 이 투자자들이 유동성으로 끌어올리고 시장을 잡고 올린 거지 이 실제 정부에서 돈 풀어가지고 올린 증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에 약한 거고 이 주변 외부 이슈에 약한 겁니다. 툭 치면 무너진다니까요. 왜 이런 것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국내 SK하이닉스 외국인 수급이에요. 우리 외국인 형들이 그러면 돈을 가지고 어디로 갔을까? 근데 보니까 최근에 SK하이닉스 제가 이 잘라놓은 겁니다. 최근 뭘 잘라놓은 거냐면 10월 28일, 11월 4일, 5일, 14일, 21일 뭘 짜놓은 거냐면은 외국인이 1조 이상 매도한 날을 전부 가져왔습니다. 28일, 4일, 5일, 14일, 21일까지 해서 1조 3천억, 1조 6천억, 1조 2천억, 1조 5천억, 1조 4천억 해가지고 싹 매도를 했는데 이걸 누가 받아먹었어요? 대부분 개인 투자자가 다 받아먹었어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SK하이닉스 매도한 물량을 외국인들이 던진 물량을 다 받아먹었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 요 시기입니다. 요 위에 있는 시기. 이 박스권 시기. 여기서 외국인 다 던졌어요. 근데 이거를 개인들이 다 먹었어요. 어디에? 여기에. 여기 샀습니다. 얼마나 샀냐? 확인해 보니까 체크할게요. SK하이닉스 최근 3주 동안에 외국인이 총 매도를 합치면 이거 말고 추가로 짜잘짜잘한 게 매도한 것까지 다 합치면 약 12조 매도가 나갔습니다. 12조면은 지금 현재 SK하이닉스 시총의 3% 물량이에요. 그러니까 총 이 발행 주식 수의 3%를 외국이 던진 거예요. 지분 3%를. 대주주 아닙니까? 3%면? 그러니까 대주주가 전량 매도한 거를 받았다라고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오픈 AI, 뭐 아마존 얘네들이 20조, 30조, 100조 이러니까 조 단위에 약간 감이 없는데 외국인이 최근 던진 물량이 시총의 3%예요. 엄청난 물량인데 그걸 개인이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여기에 지분 3%를 던졌단 말이야. 여기서.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얘가 다시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구간은 언제냐? 딱 하나입니다. 이 받은 3조를 여기서 던졌는데 이 3조를 던진 거를 신경 안 쓰고 다시 이 던진 만큼 이 하락한 만큼을 다시 끌어올렸을 때, 그러니까 이 64만 6천 원 이 최고점을 다시 뚫었을 때가 제가 봤을 때는 새로운 상승의 시작, 새로운 상승 랠리의 시작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얘는 이미 여기서 지분 3%를 던졌다는 건 사실 이제는 기간적으로든 흐름적으로든 어느 정도는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외국인이 여기서 12조 받았어요. 개인들이. 외국인 물량. 그럼 여기서 끌어올렸다는 건 개인들 다 수익으로 돌리고 개인들 12조 물량 다 팔아도 받아주겠다는 생각으로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12조가 아니라 몇십 조를 꽂아야 돼요.
그 내가 봤을 때는 SK하이닉스 거의 한 3분의 1은 사야 돼. 그 정도로 돈을 많이 꽂아야 올릴 수 있어요. 과연 그럴까 외국인이?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 조정이나 아니 기간 조정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 이거 보면은 정말 어마무시하죠. 겁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그럼 이 뜻이 뭐냐면, 사실 사람들이 SK하이닉스 다 바닥에 산 줄 알아요. 사람들이 바닥 저 밑에서 매수해가지고 이렇게 오른 줄 아는데, 내가 봤을 땐 최근에 산 사람이 한 10배 많아요. 그러니까 바닥에 산 사람이나 중간쯤 산 사람이 10명이면 최근 3주 안에 산 사람 100명이야. 훨씬 많아요. 그렇다 저는 생각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왜 얘네들이 지금 주도해서 내리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될 거는 뭐냐면 환율입니다. 왜 이걸 봐야 되냐, 외국인이 왜 뜨고 있느냐, 그거에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환율이 커요. 왜? 환율이 지금 1360원에서 1470원까지 올랐거든요. 이게 뭔 소리예요? 1350원 60원 있던 애가 1470원까지 갔다는 거는 대략 달러 가치, 이 달러로 1달러에 외국인은 1350원에 예를 들어 환전했다 칠게요. 아니면은 뭐 더 싸게 한 환전한 외국인도 있겠죠. 네, 환전했어요. 근데 지금 내가 떠나가야 돼. 보니까 1달러에 얼마야? 1470원이야. 그럼 뭔 소리야? 내가 들어올 때는 1달러를 1350원에 바꿔서 들어왔는데 갈 때는 1470원에 1달러로 바꿔서 나가야 돼. 외국인들이. 그럼 얼마 손실이에요? 마이너스 10% 손실이에요. 환손실만. 이해되셨나요? 환손실만 10%예요. 내가 지금 계좌 수익을 한국에서 30% 벌었더라도 나갈 때는 얼마? 환손실 내면 20% 번 거고 10% 벌었으면 나갈 때 제로인 거예요. 제로. 그 정도로 환손실이 큽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보다 오를수록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오를수록 환손실인데? 왜? 여기서 만약에 내가 안 팔잖아? 그러면은 또 나중에 떨어 기다려야 돼. 이게 언젠 줄 알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외국인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수익 난 거 오케이 더 날 수도 있지만 내가 보니까 환손실 나는 속도가 더 빠른 것 같아. 그럼 빠져나가야죠. 내 종목 수익 나는 속도가 빠르면 상관없지만 환손실 나는 속도가 빠른 외국인 빠져나가야죠. 현재 그런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결론입니다. 미국 금리, AI 버블, 마이클 버리, 연준 이사 경고, 레이 달리오 경고, 국내 증시 과열, 환율 등 여러 이유로 증시가 미국 증시 국내 이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금리예요. 사람들이 금리 인하가 무조건 나온다 생각했는데 금리 인하가 안 되고 지금 동결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거 뭐야? 금리 인하 안 하는 거 아니야? 하는 리스크가 제가 봤을 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10일 FOMC죠. 금리 동결 가능성이 미국, 한국 등 글로벌 증시에 악영향을 제일 크게 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반영을 주고 있는 거죠. 이때 동결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에 증시에 선반영되고 있는데 원래 금리 인하를 거의 99%로 받기 때문에 영향이 클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12월 1일부터 일단 양적 긴축이 끝납니다. 그래서 양적 긴축 끝낸 이유가 뭐겠어요?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돈이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양적 긴축을 파월도 어쩔 수 없이 끝내는 거예요. 돈이 지금 없어서 그래요. 가져올 데도 없고 지금 돈을 채울 데도 없으니까 양적 긴축이라도 끝내야 유동성을 조금이라도 공급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적 긴축을 끝냅니다. 이건 조금이라도 긍정이에요. 그리고 FOMC에서 12월 10일에 금리 결정을 끝내면 인하한다. 긍정적이죠. 동결한다. 선반영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12월 10일 이후에는 증시가 좀 진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2월 10일 이후에. 근데 그전에는 제가 봤을 땐 조금 여러분들이 보수적으로 봐야 돼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왜? 일단 12월 1일에 돈부터 풀어야 되고 지금 풀려면 아직 일주일 남았습니다. 12월 10일 이전까지는 보수적으로 지켜보는 게 맞고 반도체 고점 매수 금지입니다. 지금 살 때냐? SK하이닉스 지금 싸네? 사야 될 때냐? 이런 분들 진짜 많거든요. 아니라고 봐요. 지금은 기다리십시오. 차라리 전 얘기하는 게 돌파하고 사는 게 낫지 지금 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반도체 대응 관련해서는 따로 영상을 올릴 거니까 반도체에 대한 깊은 내용은 이거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우리가 매수를 한다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신용, 그 다음에 PBR,
이런 기준들 다 있잖아요. 그 기준이 오면은 최저점이라 생각하고요. 일단 지금은 보수적으로 12월 10일까지 보시고 반도체 고점 매수 금지 대응 영상은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봐도 누가 봐도 사실 이 과열이다. 과열이 아니라는 지표가 못 찾기 어려울 정도예요. 다 과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전부터 얘기했지만 조심하자 얘기를 하는 거고, 매수 시기 오면 따로 제가 알려드릴 거고, 반도체 대응 영상은 따로 올려드릴 거니까 지금은 12월 10일까지는 적어도 조심해라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해됐고요. 아까 전에 이뿐만 아니라 로봇 자율주행 저희 시장 전망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좀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설치하면은 뭐 전화번호 적어야 되나요? 개인정보? 아무것도 적을 필요 없고요. 적을 데도 없고, 사실 적는다 해도 쓸데도 없어요. 그래서 적을 필요가 전혀 없다. 무료입니다. 그 대신에 저희가 어플에 중요한 글을 쓰면 푸시를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푸시 알람에 대한 허용 승인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하시고요.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시작 전 시황,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나눠드리는데, 아까 로봇 자율주행 저희 자료집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저희 들어가시면은 여기 트럼프 정책 독점수의 리포트 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저희 로봇 자율주행, AI 소프트웨어, 반도체, 테슬라 저희가 자료집 무료로 전부 다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밑자에 본전이잖아요. 꼭 받아가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전에 한번 저희가 이 적정가치 계산을 하는 법, 그리고 저평가 기업 찾는 법, 그 다음에 이 저평가 기업에 대해서 저희랑 같이 공유하고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 무료 오픈 카톡방을 저희가 오픈했었거든요. 무료로 적정가치 기업을 같이 찾고 그 다음에 계산하는 법도 알려드리고 하는 어떤 교육 공부방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전에 한번 참여를 못했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 번 더 추가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료예요. 그래서 정말 나는 공부하고 싶다, 같이 적정가치 계산기라든가 계산법이라든가 저평가 기업 같이 찾아보고 싶다, 또는 찾은 거 공유하고 싶다, 제가 찾은 거 받고 싶다 하시면 같이 여기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일요일날 오픈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공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한번 확인하시면, 참여 많이 하시면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무료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은 분들은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11월 21일, 20일, 19일, 18일, 17일 추천주도 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 당연히 오늘은 종목이 안 나갔습니다. 시장이 안 좋아서. 그래서 급비 분석은 장시작 전 시황이고요. 해외 증시, 국내 이슈 장전에 다 정리해드리고,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장마감하고 무료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저희가 평생 무료니까요. 꼭 어플 무료로 다 얻어 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저희 댓글 꼭 짧게라도 달아주시고요. 유튜브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